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PBL 지원부의 이진원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자가학습을 통해서 PBL에 대한 개념과 여러 가지 사례 그리고 방법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실제로 키와형 PBL을 운영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키와형 PBL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키와형 PBL을 운영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상상하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교감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요. 지금 상황이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모여서 PBL에 대해서 얘기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아쉽더라도 영상으로 제 강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키와형 PBL을 작년에도 운영해 봤었는데요. 그럴 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방과후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방과후 아카데미 선생님들과 또 청소년들에게 키와형 PBL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방과후 아카데미만 별도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PBL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전 학습을 통해서 PBL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기존의 프로그램과 PBL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PBL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습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키와형 PBL을 청소년들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지금 이 시기에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 사업에서 왜 PBL이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청소년들이 PBL이 뭐예요? PBL은 왜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선생님들에게 했을 때 PBL에 대한 충분한 개념, 그리고 PBL의 효과,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서, 청소년 기관에서 왜 PBL이지? PBL은 교육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청소년 기관에서 지금 이 시기에 왜 PBL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특히 창의융합적인 인재 양성, 그리고 진로를 얘기할 때 왜 PBL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PBL을 청소년 활동에 도입하자고 한 것은 6차 청소년 기본계획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런 문건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셨을 겁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되어져 있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PBL 활동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은 여러 가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정책들을 내오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더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약 한 100년쯤 지나서 여러 학자들,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분석해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벌어진 일들은 단순히 산업에 끼치는 그 동력의 변화 또는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인간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서 마치 혁명 같았다 하는 것으로 뒤에 분석을 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에서 2016년도에 처음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올 일이지만 이 일은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근본부터 바꿀 것이다 라는 예견을 통해서 이 일을 미리 대비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4차 산업혁명, 즉 아직 인간 역사상 다가오지 않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유일한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본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 취지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인재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인재가 미래에 적합한 인재인가 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인재가 그 적합한 인재인가는 여러 기관이나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불명확할 것, 즉 뷰카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식 중심의 특히 암기 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감성이라든가 사회성, 창의성, 이러한 고유한 인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급격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융합적인 인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이 그림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렌드라든가 문제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원인을 찾아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문제나 트렌드가 어떤 하나의 원인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제너럴리스트가 될 것인가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이 합쳐진 T자형 인재, 더 나아가서는 다재다능한 인재가 미래 사회에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 기반의 교육에서 역량 기반의 교육으로 교육의 패러다임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거 알아? 라고 물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육과정에 그거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재구성되고 교육 방식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왼편에 있는 거는 둘 다 미국의 고등학생의 성적표인데요. 왼편에 있는 거는 그동안 받아봤던 A학점, B학점, C학점과 같은 그러한 그 형태의 성적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역량 성적표라는 건데요. 8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역량이 그 시기에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A학점, B학점, C학점 형태의 성적표는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시기에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굉장히 교수자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있는 역량 성적표는 그 시기에 학생의 역량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적표를 받아본 학생은 스스로 모자라는 역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 학습 계획을 교수자와 함께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학습자 중심의 그러한 성적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인재상으로 창의융합 인재를 제시하고 있고 역량 중심의 교육체계로 이미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청소년 사업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청소년 사업의 현실을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를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이 지금 슬라이드는 통계청과 여가부가 내놓은 청소년 통계입니다. 청소년 통계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한 수업 시간으로 보통 하루에 2-3시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하루에 정규 수업 이후에 수업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여가 시간도 보통 1-2시간에서 3-4시간 미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참여 실태를 봤을 때
사교육 참여율은 72.8%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교육이 돌봄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과의 부분을 전부 포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당 사교육 시간이 이 정도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진흥원에서 17개 시도센터와 함께 진행했던 청소년들의 방과 후 생활 시간, 여가 시간에 관련된 조사입니다. 이걸 보시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으로 나누어서 본 조사인데요. 대부분 학교가 끝나면 학원, 집, 학교, 학원, 집의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앞에 청소년 통계와 이 방과 후 생활시간 조사를 봤을 때 평일 시간에 학교, 학원, 집 이외에 청소년 활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청소년들의 참여 실태와 요구 조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청소년 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 사람을 봤을 때 나 자신, 교사, 또래 집단, 청소년 지도사는 약 4.8%, 많이 봐야 5.1% 정도의 수준을 볼 수 있고요. 청소년 참여와 관련된 활동 참여와 관련된 정보 획득 경로도 학교나 친구 선배 인터넷에 비해서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지도사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 있다보다 없다가 훨씬 높고요. 그리고 청소년 시설을 알고 있냐라는 것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청소년 기관이라든가 시설이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이저러스를 아실 겁니다. 토이저러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난감을 한 군데로 다 모아놓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지요.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토이저러스의 위기가 한번 옵니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됐을 때 위기가 오는 거죠. 다른 게는 스스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는 정책을 폈는데 토이저러스는 다른 정책을 폈습니다. 아마존하고 연합하는 거였죠. 아마존 쇼핑몰에 대신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도 매출이 늘고 회원이 늘고요. 토이저러스도 매출이 늘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어느 순간 아마존에서 다른 업체들을 입점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두 회사는 분쟁이 일어났지요. 소송이 있었습니다. 토이저러스가 물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넘어간 상태입니다. 토이저러스의 몰락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 줄어들어서가 아닙니다. 장난감 유통 환경과 소비 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토이저러스는 그래서 이 업계에서 더 이상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년들의 활동 환경, 사회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청소년 활동의 방법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나아갈 길, 그리고 창의 융합 인재로 커나갈 길을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또 성찰이 분명히 이 시기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PBL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제6차 청소년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시설 기관 중심의 교도적이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교육의 보완적인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 중심의 지원적이고 협업적인 청소년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정책 대전환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에는 프로젝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6차 청소년 기본 계획에서도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한 정책의 인재상입니다. 이러한 창의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이 길러져야 되는데요. 지식, 스킬, 인성, 메타 학습의 4차원 핵심 역량이 창의 융합 인재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민주시민활동, 사회정서학습활동, 스팀 메이커 같은 활동이 주요한 추진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이러한 추진 영역을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청소년들의 주도성이 늘고 실생활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핵심 역량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BL 방식의 활동은 교육에서는 이미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단순히 학교 교육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청담어학원 같은 사교육에서도 PBL 방식이 도입되고 있고 그런 방식이 유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계시는 시설들은 특히 잘 아실 텐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돌봄 중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도 PBL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에서 얘기하는 교육 4.0 교육체계에서도 문제기반 협력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PBL 학습의 유효성을 효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코로나, 이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멀을 만들어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세대의 청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학습하고 또 활동하면서 역량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저희는 PBL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키와형 PBL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체험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단순한 체험의 반복이 청소년들의 역량을 어디까지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6차 청소년 기본계획에서 이야기했던 교육의 보완제가 아닌 협업적 청소년 활동이 되기 위해서 교과 과정과 연계한 그러한 활동이 돼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필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늘리고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성취 기준과 부합하는 청소년 활동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청소년 활동이 창의 융합 활동으로 이루어질 때 좀 더 지금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부합하는, 청소년들에게 맞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PBL을 모형으로 청소년들의 주도성과 핵심 역량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우리는 활동 현장에 새로운 변화의 방향으로서 PBL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키와형 PBL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키와형 PBL은 여러분들께서 사전 영상을 보셨을 때 GS PBL, 즉 골드 스탠다드 PBL의 7가지 요소를 보셨을 겁니다. 그 7가지 요소와 핵심 역량을 결합한, 핵심 역량의 향상을 결합한 것이 키와형 PBL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PBL을 하기 전, 한 후에 역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와형 PBL은 방과후 아카데미 31개 시설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9월부터 11월 정도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31개는 전국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올해 키와형 PBL 방과후 아카데미 연계형 운영기관으로 31개를 이미 지정했고요. 여러분들이 그 진행하실 프로젝트를 4개 중에 1개를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실 지도자들에 대해서 같이 역량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프로젝트가 전부 다 끝나면 올해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진행할 공모전에 출품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게 되고요. 그 출품을 통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시상까지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프로젝트는 총 4종입니다. 초등 1종, 중등 3종인데요. 각각은 12회차고 1회차는 2시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프로 스마트폰 너대기, 아지트 만들기, 제로 마켓 이 4종인데요. 각각의 그 프로젝트는 2가지의 핵심 역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프로젝트입니다. 환경 문제와 또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집중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프로 스마트폰 너대기는 이미 아이들에게는 신체의 일부처럼 다가와 있는 스마트폰이 발생시키는 세대 간 갈등과 생활 습관의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지트 만들기는 청소년 전용 공간, 또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공간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또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젝트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제로마켓은 진로와 또 환경 문제를 연계시켜서 너무 많이 생산되고 너무 많이 소비되고 너무 많이 버려지는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재활용과 또 재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기업가 정신과 연계해서 그 풀어보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플라스틱 프로 스마트폰 너 아지트는 창의 융합형 활동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제로마켓은 진로 체험형 활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미 각 기관에서는 그런 그 형태로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전체 사업 추진 절차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교육이 끝나고 여러분들은 이미 프로젝트는 신청하셨을 거고요. 프로젝트가 신청되고 참가자가 확정되면 참가자 명단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는데 역량 측정을 사전과 사후에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하고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각 기관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가 워크숍이 진행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 역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결정된 다음에 반드시 프로젝트 진행하기 전에 사전 측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사후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좀 더 편해진 것이 모바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신청이 끝나고 참가자가 확정이 되면 1회차 진행하실 때 청소년들과 함께 사전 그 측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그 담당자가 여러분들께 측정 URL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개의 스마트폰에서 한 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혹시 없는 청소년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선택되어진 프로젝트의 매뉴얼을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따라하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면 되는데요. 매뉴얼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하는 것은 별도의 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매뉴얼을 운영하시면 되는데요. 그 매뉴얼을 가지고 활용하실 때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뉴얼을 받으시면 흔히들 받으시고 매뉴얼을 그냥 꽂아놓지 마시고요. 충분히 숙지하시고 설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설계했는가라는 의도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에 있는 핵심 역량과 활동 목표는 서로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계를 충분히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시된 성취 기준과 참가자의 교급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플라스틱을 하고 싶은데 초등학생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것의 교급에 맞추어서 성취 기준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성취 기준은 저희는 학생평가 지원 포털이라고 하는, 즉 학교와 교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성취 기준을 가져왔는데요. 그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급의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또 그 바꾸실 때 어려우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그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활동 설계도를 숙지하시고 각 회차별로 운영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계 자료를 확인하시고 비계에서 변화된 제도나 또는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걸 최신화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매뉴얼에 드린 비계의 내용과 올해 또는 지금의 상황의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고 바뀐 게 있다면 그것을 최신화해야 되는 그런 그 작업은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회차의 운영 주기하고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회차가 쭉 있는데요. 한 회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실 수도 있지만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에 2회차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회차는 어떤 그 내용은 집중적으로 몇 회차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그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 조성 단계라고 저희가 매뉴얼에 써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청소년들이 충분히 특히 방과후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문화 조성 단계를 특별히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청소년들이 충분히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이야기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또 유연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조성 단계 그리고 참가자들의 흥미와 프로젝트에 대한 흥미와 공감을 유도하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프로젝트의 몰입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프로젝트가 잘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평가와 결과물을 챙겨서 참가자의 활동 성과로 연결해야 됩니다. 각 회차별로 그 참가자들의 성찰 일지를 쓴다든가 또 평가를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잘 모아서 작년에 우수한 기관들을 보니까 클리어 파일 같은 거에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러한 결과물들을 잘 엮어내 주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프로젝트 진행의 성취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부 전문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기관의 외부 자원 또 그 전문가 집단의 자원들을 본다면 주로 관공서 위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성찰을 해봅니다. 소방서, 경찰서, 사회복지관 이런 데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그 프로젝트 내용과 연결된 외부 자원이 필요할 겁니다. 재활용센터라든가 또 환경단체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앱 개발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 기관과 방과후 아카데미의 전문가 집단의 풀이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매뉴얼은 매뉴얼이긴 하지만요, 그것이 무슨 법전도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매뉴얼을 운영하시다가 이런 부분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미진한데요 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추후에 그 매뉴얼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정도로 이 키와형 PBL 운영 모형의 방과후 아카데미의 연계형 프로젝트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설명이 영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도움이 될지 또 충분히 와닿을지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말씀을 듣고 운영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나 또 그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언제든지 저희 PBL 지원부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알고 있는 한, 갖고 있는 경험 안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